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군특성화 제도에 대한 거, 그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군특성화 과정으로 하사를 임관하는지, 군복무는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의 진로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런 거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군특성화에 대한 제도 설명은 지난 시간까지 끝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부사관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학부모님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좀 설명해 주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뉴스에는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체감이 안 됩니다. 코로나 위기. 저는 이제 이거를 학생들한테 코로나 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고 그 상가 임대도 안 돼서 건물주들이 죽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막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기업체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지금 부도나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월급을 주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43살까지 살면서 겪은 게 대학교 다닐 적에 IMF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 가지 위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직업이 너무 좋아서 저는 IMF가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시내버스 기사를 부산에서 하는데, 부산 시내버스 기사는 준공영제로 공무원과 비슷하게, 급여에 관계된 부분을 부산시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가 어렵든 뭐하든 부산시 재정이 위축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위축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IMF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은 IMF 때문에 대학 등록금 걱정하고 알바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몇몇 있긴 했는데 저는 IMF가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는 뭐 어찌어찌 그냥 또 역시 저희 아버지 버스 기사 계속 하셨고 저는 이제 중소기업 다니던 시절이라 뭐 위기가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는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교육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직장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아무리 국가가 어려워도 군인은 필요하죠. 군인 공무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군인 공무원은 고용이 보장이 되어 있고 월급은 나갑니다. 그래서 신분 및 급여가 보장이 된다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직업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임용고시 준비할 적에 이제 임용고시 학원 강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군인도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자마자 은행에 가서 재직증명서만 내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그 당시 신용으로 5천만 원까지 그냥 빌린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내가 회사 바로 들어왔다가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5천만 원 빌려주십시오 하면 안 빌려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한 달 일하고 그만둘지 두 달 일하고 그만둘지 뭐 모르거든요. 뭐 한 몇 년 일했으면 퇴직금이라도 있으니까 은행에서 그거 보고 신용대출을 해주겠지만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5천만 원 빌려주십시오 하면 은행에서 빌려줄 수가 없다 이러는 건데 공무원이 된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퇴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딱 하나 은행에다 들이밀면 아 예 하면서 5천만 원 그냥 빌려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분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사관이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느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사 초봉은 2020년 기준으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요때까지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요때까지는. 그게 왜 그러냐면 군인은 장교 기준으로 이제 소위 중위 때 월급이 약하게 지내다가 대위를 다는 순간 월급이 확 올라가면서 쭉 올라갑니다. 대위부터. 그 다음에 부사관도 거의 제가 비슷한 체계로 알고 있어요. 하사 중사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중사 한 3호봉, 2호봉 정도 하면 월급이 쫙 올라갑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는 왜 안 주느냐는 건데 여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비정규직한테는 월급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에게는 월급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돼야지만 월급을 많이 주죠. 정규직이 돼야지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사 3호봉이 되면은 이제 190만 원 정도 되죠. 중사 3호봉. 중사로서 3호봉이 되면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요때부터 이제 먹고 살만한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군생활 한 30년 정도 하게 되면 월급이 한 450 정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본봉이에요, 본봉. 본봉. 자, 공무원은 본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빠져 있죠. 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보통 얼마 정도 붙냐면 50에서 한 100 정도 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의 여건이라든지 자기가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 금액이 달라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통상 50에서 100 정도 붙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미혼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면 배우자 수당 4만 원이 붙고 애를 하나 놓으면 2만 원, 그 다음 둘째 애를 놓으면 6만 원, 셋째 애를 놓으면 10만 원 해가지고 애가 셋이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제가 계산이 어쨌든 요런 돈이 붙어가지고 저는 자녀가 3명이거든요. 3명이라서 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결혼 안 한 선생님에 비해서 가족 수당을 20만 원을 받아요. 배우자 수당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4만 원, 4만 원 이렇게 드는 거 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수당,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래가지고 돈을 받는데 20만 원 가량을 더 받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근무 여건에 따라서 수당이 좀 달라지는데 자기가 이제 뭐 배우자가 있냐 없냐 그리고 내가 격오지 완전히 철책에서 근무를 하냐 안 하냐 차이가 있는데 통상 수당이 50에서 100 정도 붙습니다.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당이 그 정액급식비라 해서 13만 원이 붙습니다. 뭐 그런 것들 붙습니다. 그래서 원사 15호봉 월급이 450인데 여기에 100 정도가 붙는 거죠. 가족수당, 먼수당 합쳐서 100 이상 붙습니다. 그러면 500 이상 넘어가죠. 월급. 이거는 순수하게 본봉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봉만. 자, 여기서 구체적인 이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관장하는 모든 법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공무원 보수 규정, 보수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은 유리지갑이죠. 회사원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더더욱 유리지갑입니다. 왜 그러느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뭐 교사가 얼마 받는지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교사 몇 년 근무했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면 대충 얼마인지 딱 나옵니다. 자, 그런 식인데, 자, 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이렇게 보면 본문 있고 부칙 있고 별표 있는데 뭐 별표만 보면 되죠. 별표에 보면은 이렇게 별표 13의 군인 본봉표라고 나옵니다. 별표 13의 군인 본봉표. 그래서 군인 봉급표를 클릭을 해서 열어보면 나오죠. 그러면 아까 잠깐 8번 잘못 눌렀네요. 별표 13번. 자, 이건 군인 봉급표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시면 하사가 이제 16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원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450을 받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내가 이제 하사를 처음에 달면 우리 학생들이 2호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 근무 1년 했고 1년 6개월 뒤에 하사를 다니까 요거 달고 6개월 지나면 이 월급을 받습니다. 6개월 지나면 170 받다가 옛날에는 하사 3년 하면 중사를 달았어요. 하사 3년 하면 중사를 달아서 요렇게 요 월급을 받게 되는데 지금 해군 같은 경우나 뭐 좀 열악한 경우는 하사 6호봉까지도 한대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정도 이렇게 요까지도 간대요. 하사를 갖다가 요 정도 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달면은 이제 180만 원 받다가 내가 중사를 달아요. 그러면 중사 1호봉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18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 월급보다 약간 높은 호봉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약간 높은 호봉으로 올라가면 이 월급을 받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사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하사 기간이 짧으면
내가 하사 2년 하고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좀 진급을 좀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그리고 하사 내가 3호봉 정도 갔다가 가도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근무 기간이 똑같다 해서 월급이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사람은 5년 차에 이걸 받겠지만, 내가 이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 하고 넘어가면은 7년 차에 이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차에 받냐, 7년 차에 받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자기가 진급을 빨리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월급이 좀 달라질 수는 있죠. 어쨌든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통상 하사는 9급 공무원으로 봅니다. 9급으로. 그 다음에 소위는 7급 공무원으로 봅니다. 7급으로. 급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가 7급이고, 그래서 뭐 7급, 6급, 5급, 4급 해서 소령 정도 되면 4급 공무원 정도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중사는 8급, 7급, 6급 정도, 원사 정도 되면 한 6에서 7급 정도, 6에서 7급 정도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월급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한 5년인가 8년 정도는 임금 동결이 된 적이 있어요.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적이 있는데,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는 무조건 월급이 1년에 한 번씩 인상이 됩니다. 물가 상승분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뭐 1%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항상 월급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뭐 그 0.01 해서 월급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1년이 그 공무원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내가 1년이 지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통상 그 월급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호봉 인상분 합쳐가지고 월급이 1년에 10만 원씩 오른다고 해요. 보통 1년에 10만 원씩 오른다. 그래서 내가 30년 군생활을 했다 그러면 1년에 10만 원씩 300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보다 원사가 30년 근무했다 그러면 30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1년에 딱 10만 원 아니고 한 7만 원, 8만 원 그 사이로 이렇게 그 물가 인상분, 그 다음에 그 호봉 인상분 해가서 10만 원씩, 이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오른다고 보거든요. 요 때는 알바기 때문에 월급이 많이 안 오릅니다. 근데 요 때부터는 이제 한 10만 원씩 오를 거예요. 여기서 올라갈 때 9만 원 올랐죠. 여기서 여기 오를 때 9만 원 오르죠. 근데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씩 오르는 겁니다. 월급이. 자, 그리고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또 검색할 게 뭐가 있냐면, 자, 공무원 수당이라고 검색을 하면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라고 나옵니다. 뭐 각종 뭐 특수 근무지 수당, 뭔 수당 다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에 가족 수당이나 뭐나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군인이 가장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원사를 달면 이 월급을 받는데, 내가 근무 경력이 1년이 됐다고 해서 일반 직장에서 10만 원씩 월급 올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근무 1년 했다고 10만 원 올려주고, 근무 10년 했다고 해서 100만 원 올려주고, 이런 회사 잘 없어요.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회사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무조건 따박따박 1년만 지나면 월급을 올려준다. 엄청나게 좋은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소기업 2군데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오기 전에 그 직업군인 그만두고 중소기업 2군데 다녔는데, 제가 중소기업 2군데 다니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와, 군대 있을 걸 왜 나왔을까라고 후회를 했는데, 그 후회했던 것들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4년 이상 근무했을 적에, 그러니까 4년차 정도, 그러니까 그 민간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4년은 알바로 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안 줍니다. 군인은. 그래서 4년이 넘어가야 월급이 좀 세집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장교들 같은 경우는 학사장교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차까지는 월급을 세게 안 줍니다. 3년차까지는 알바라고 봅니다. 그래서 4년 딱 넘어가서 대위를 다는 순간부터 월급이 확 올라갑니다. 대위를 다는 순간. 한번 다시 대위 월급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소위 월급,
뭐 소위 2호봉, 소위 3호봉까지 가거든요. 보통 뭐 중위 1호봉, 2호봉 정도 가는데 월급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요 대위부터는 정규직이라고 그랬죠. 정규직. 대위부터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여기는 아르바이트예요. 알바솔저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위부터는 월급이 2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우리가 소위 1년 하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자동 진급입니다. 자동 진급이에요. 소위에서 중위는 자동 진급이에요. 그래서 중위 1년 달고 중위 2년 달면은 대위로 올라가는데 190만 원 받다가 갑자기 240만 원 받죠. 갑자기 50만 원이 튀습니다. 50만 원이 월급이 50만 원이 튀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하죠. 자, 육사 같은 경우는 3호봉으로 임관을 해요. 그리고 중위를 다는데 190만 원 받다가 그러니까 요 월급을 받겠죠. 이렇게 자기 받던 월급보다는 좀 높은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중위까지 하고 대위를 다는 거죠. 육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거든요. ROTC 같은 경우는 소위 2호봉까지 받고 3, 4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요렇게 1년 가서 다시 요 월급 받는데 대위부터는 월급이 똑같네요. 6사든 3사든 뭐든 똑같겠네요. 요렇게 받습니다. 어쨌든 요 대위부터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세다. 내가 190만원, 200만원 갚다가 바짝이 50만원, 40만원 월급이 늘어나는 거죠. 요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4년 이상 복무 시, 그러니까 장교든 부사관이 4년 이상 복무 시 넉넉한 월급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다닐 적에 제 친구들이 수당 포함해가지고 대위 달고 있던 친구들이 250을 받았습니다. 240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2003년, 2004년이었거든요. 2004년 정도 됩니다. 2004년. 2004년에 제 친구들 이제 통화하면서 너 월급 얼마 받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240에서 250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위 달고 있을 때. 이것저것 수당 다 합쳐가지고. 그 당시 월급, 뭐, 본봉은 아마 한 200이나 뭐, 한 100, 한 70 정도 됐을 거고, 그 본봉에서 이제 수당이 이제 붙어가지고, 수당 포함해서 250까지 받은 겁니다. 그 당시. 근데 그 당시 제가 중소기업 다닐 적에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친구들 중견기업 다니는 애들이 240을 받았거든요. 중견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ROTC 제대하고 중견기업 가 친구들이 240 받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지 대기업 간 아이들이 300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중소기업보다는 월급이 훨씬 낮죠. 훨씬 낮고 그 중견기업하고는 비슷하고 대기업보다는 좀 낮은 편이죠. 대위 월급이 낮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부사관보다는 월급이 좀 장교가 셉니다. 아까 배워보셨지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부사관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근무를 하면, 7년 정도, 그러니까 장교는 4년, 부사관은 한 7년 정도 근무하면 월급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받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우리 그 전무이사, 아니 그 부장이, 그 과장이 200만원 받았어요. 15년 차 정도 되는 과장이 200 받았고, 그 다음에 20년 차 되는 부장이 한 230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30에서 한 240. 근데 대위, 이제 막 4년밖에 안 한 대위가 이 월급을 받는 겁니다. 거의 과장보다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부장 월급과 삐까삐까한 20년 경력에 부장 월급과 맞먹는 월급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4년 이상 복무 시에 넉넉한 월급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사관, 이제 이거는 부사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교는 아니에요. 장교는 예외예요. 장교는 그 당시에 저녁에 9시 퇴근, 뭐 새벽 2시 퇴근 막 이렇게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던 2년 동안 우리 중대장을 보면 진짜 야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부사관들 보면은 출근 시간이 아침 8시 출근, 5시 퇴근인데 한 6시만 되면 다 퇴근을 해요. 6시만 되면. 장교들은 9시, 뭐 새벽 2시 정도 퇴근을 하는데 부사관들은 6시만 되면 퇴근을 합니다. 6시만 되면 5시 땡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6시만 되면 칼퇴근을 합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그 당시 원사분이 수당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한 달에 한 300에서 500 받았거든요. 원사분이 300에서 500 받았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데 크게 많이 바쁘고 도원사단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쁘게 일을 하지도 않는데 월급은 어마어마하게 받아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주 6일제였는데 토요일날 오전까지 근무를 했는데 요즘은 군인들도 다 주 5일제 근무를 합니다. 주 5일제. 그리고 야근하면 야근수당 뭐 이런 거 다 나오겠죠. 근데 중소기업은 야근한다 해서 야근수당 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직이라서 뭐 생산직 같은 경우 야근하고 하면 뭐 야근 특근 수당 다 주는데 사무직은 야근한다 해서 야근 수당도 안 주고 특근한다 해서 특근 수당도 안 주고 그냥 그말 그대로 노동 착취를 하던 중소기업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좀 어려운 경험을 받으면서 내가 왜 군을 제대했을까? 그냥 군대에 있을 걸 하는 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 다닐 적에. 지금은 후회 안 하지만. 자, 그리고 많이 바쁘지도 않았어요. 부사관들 그냥 정비 업무 하다가 오늘 정비 다 못했으면 야 퇴근해라, 병사들 퇴근해라 그러고 자기도 퇴근합니다. 야간 정비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딱 하루 야간 정비 그 훈련하는 날이 있는데 목요일 저녁에만 야근하고 그냥 퇴근하는 거니까 한 달에 4번만 야근하고 무조건 칼퇴근입니다. 자, 그리고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정규직이 돼야 돼요. 7년 안에 장기복무 합격을 해서 정규직이 되면 상사 정년 53세, 원사 정년 55세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장교와 비교할 때 보면은 이제 똑같은 얘기죠. 장교와 비교했을 때 장교는 정규직이 돼도 사실 비정규직입니다. 장교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비정규직입니다. 얘는 장교는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부사관은 딱 장기 선발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일 뭐 불성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정년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장교들은 한 부대에 최소 1년 6개월에서 3년이면 다음 부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군생활 내가 20년을 했다라고 하면 이사를 11번을 가게 됩니다. 이사만 11번 갑니다. 근데 왜냐면 1년 6개월 2년이면 부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부사관은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시절에는 한 부대에서 30년 근무를 했대요. 그 부대에서만 30년 근무했는데 요즘은 이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한 부대에 8년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8년. 그러면 내가 군생활 30년 한다고 하면 한 4번 정도만 이사를 하면 됩니다. 4번 정도. 장교보다는 덜 이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야근 아까 설명했듯이 별로 할 거 없고 근속진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근속진급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다 그러면 불쌍하니까 그래 너 상사 달아라 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20살부터 군복무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33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3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정년 보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33년 근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군 인사법이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군 인사법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군 인사법 보면은 그 군인들의 정년이 나옵니다. 정년이 나오죠. 자, 군 인사법의 제8조 현역의 정년에서 그 장교들 정년이 나와 있습니다. 장교 정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부사관 정년도 나오죠. 일단 장교 정년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장교들은 연령 정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근속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말을 계급 정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계급 정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저도 모를 때는 계급 정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급 정년이 아니에요. 연령 정년입니다. 연령 정년. 근속 정년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퇴직을 해라는데 대위중위 소위는 43세입니다. 43세가 되면 퇴직을 해라. 소령은 45세가 되면 퇴직을 해라. 중령은 53세가 되면 퇴직을 해라. 라는 게 일단 연령 정년입니다. 43, 45, 53.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에서 뭐가 있냐면 근속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근속 정년. 근속 정년이 대위중위 소위는 15년이다. 소령은 24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퇴직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위중위 소위 계급으로 15년이 안 됐는데 나이가 43세가 됐다. 퇴직해. 그 다음 내가 43살이 안 됐는데 대위중위 소위 단지가 15년이 됐다. 그럼 퇴직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왔을 적에 그 우스갯소리로 사오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나오는 이제 그 만화 영화에 빗대서 사오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45세 정년. 45세 정년을 그냥
그냥 비꼬우는 말로 사오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또 신조어가 나왔죠. 38선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38선. 38선. 38선 휴전선이죠. 38세 정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38선입니다. 4.5정과 38선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조직이 군대입니다. 군인대. 자, 왜 그러느냐? 내가 이제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대학교 들어가서 ROTC로 장교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소위를 달면 23살에 소위를 답니다. 23살에. 23살에 소위 달면 소위를 단 시점부터 이제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위까지 올라갔는데 15년이 걸렸어요. 15년 동안 내가 소령을 못 달았어요. 내가 군생활 15년을 했지만 소령을 못 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이는 38, 만으로 38이 되겠죠. 만 38 되면 어떻게 된다? 제대해야 됩니다. 내가 소령을 못 다는 순간 제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위중위 대위는 38선입니다. 이 38선에 걸리면 무조건 제대를 해야 돼요. 38선. 자, 그 다음에 내가 어찌어찌 소령을 달았어요. 소령을 달면 내가 23살에 소령을 달았으니까 근속정년은 24년이 됩니다. 소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군복무 기간이 24년이 되면 47까지는 내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소령 계급으로 47까지 할 수 있는데 47 전에 이제 중령을 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47인데 소령의 연령 정년이 어떻게 되죠? 소령의 연령 정년이 45세입니다. 내가 여기 2년이 남았더라도 연령 정년 45세에 걸렸기 때문에 난 어떻게 돼? 전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45살 되기 전에 중령을 달아야 돼요. 중령을. 45살 되기 전에 중령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45살 되기 전에 중령을 못 달면 또 사오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장교는 장기복무에 합격을 했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38선에 걸리면 제대해야 되고 4.5정에 걸리면 제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장교는 정규직이 없습니다. 무조건 비정규직이에요. 장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군들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장군, 여기 이게 나옵니다. 계급정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계급정년은 장군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준장, 원스타죠. 소장, 투스타죠. 중장, 쓰리스타입니다. 포스타에 대한 얘기는 없죠. 포스타는 그러면 그냥 무제한 할 수 있나 보죠. 연령정년만 있나요? 포스타는 연령정년 63세네요. 63세까지 할 수 있다. 그죠? 자, 어쨌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스타 계급을 딱 단 시점으로부터 6년 안에 투스타로 못 올라가면 제대해라. 내가 투스타를 단 시점부터 6년 안에 쓰리스타로 못 올라가면 전역해라. 그 다음에 쓰리스타를 단 시점으로부터 4년 안에 포스타를 못 달면 전역해라. 그게 계급정년입니다. 그래서 계급정년의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그 밑에 하위 계급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정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군인은 뭐만 있다? 연령정년과 근속정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부사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겠죠. 부사관에 대한 설명. 부사관은 보면은 하사는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인데 그러면 부사관은 4.5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45세 정년. 4.5정이 근속정년은 없죠. 근속정년은 준위부터만 있으니까. 그리고 준위는 근속정년이 걸릴 일이 없습니다. 안 걸립니다. 32년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근속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면 돼요. 부사관, 준사관은 근속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32년에 걸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령정년만 있는데 연령정년에 이 중사 45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군 인사법에 보면 근속진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속진급. 내가 사고만 안 치면 불쌍하니까 상사로 올려줄게 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사계급장 오래 달고 있으면 상사 달아줍니다. 불쌍하니까. 근속진급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F. 근속진급 나오죠.
부사관 중에서 하사로서 5년 이상, 뭐 중사로서 11년 이상. 그러니까 하사 5년 달고 있으면 그래 너 중사 달아라. 불쌍하니까. 중사 11년 하고 있으면 불쌍하니까 상사 달아라. 그게 중사 상사로 진급할 수 있다. 이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고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치지 않고 열심히 여기 징계 중이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징계라든지 어떤 사고만 안 치면 그냥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근무를 하면 5년 하면 중사 달아주고 11년 하면 상사 달아주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사관의 정년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상사 53세, 원사 55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사고만 안 치면 돼요. 내가 병사를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해서 징계받는다든지 내가 공금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일만 없으면 그냥 53세, 55세가 보장이 됩니다. 장기복무 합격만 하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33년 이상 근무하면 가능하다. 이게 나옵니다. 소위중위 대위는 연령 정년이 43세고 근속 정년이 15년이다. 그래서 소령을 달게 되면 4호정이 생기고 그다음 소령 달기 전에는 38선이다 라는 얘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년 근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하죠. 33년. 자, 그 정부 포상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대한민국 상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상훈 이런 사이트가 나오죠. 자, 상훈 사이트에 보면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서 매년 이게 나옵니다. 매년 이 책자가 나와요. 이 책자를 다운로드해서 받아보면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대한민국 상훈이라 해가지고 받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 포상 업무 지침 나오죠. 여기에 일단 4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정부 포상의 종류 해가지고 나오죠. 정부 포상의 종류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훈장 무궁화 대훈장부터 맨 밑에 과학기술 훈장까지 있는데 요 중간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정훈장과 보국훈장이 나오죠. 보면 공무원들은 근정훈장을 줍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유공자는 보국훈장을 주죠. 보국훈장을 줍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 근정훈장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정훈장을 받는데 이거는 일종의 개근상이에요. 아, 너 성실하게 일 잘했구나 하고 주는 개근상입니다. 그런데 군인들한테 주는 거는 보국훈장이죠. 너 나라 지키는데 고생했다 하고 주는 거죠. 근데 이 훈장의 그 품격이 다릅니다. 품격이. 얘는 그냥 개근상으로서의 의미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명예죠. 근데 얘는 개근상의 의미 플러스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그 보상에 대한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훈장 해서 재직기간 33년 이상 33년 이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3년. 그래서 공무원과 뭐 쭉쭉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다? 근정훈장을 준다. 그냥 개근상입니다. 그런데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국훈장.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주겠다. 나라 지키는데 고생했다. 해서 33년 근무한 군인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보국훈장 나오죠. 보국훈장. 군인으로서 33년을 하면 주는데 부사관은 이제 좀 급이 좀 낮습니다. 위관급 이하는 광복장을 주겠다라는 거죠. 영관급 이상 주는 건데 영관급 이상은 요걸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영관급이라면 소령, 중령, 대령을 얘기하는데 소령, 중령은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대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령만. 장교로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하 계급이 대령이다라는 거죠. 대령. 나머지 계급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부사관이죠. 그러니까 장교는 요걸 주고 부사관은 이걸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국가보훈처라는 홈페이지가 있죠. 국가보훈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예우 및 보상에서 국가유공자라는 게 나오는데, 자, 국가유공자의 대상 요건 나오죠. 자, 보면 국가유공자 대상 요건 나옵니다. 그 대상 요건 중에 보면 요게 있죠. 보국수훈자라고 되어 있죠. 보국훈장 해서 광복장. 이제 우리 학생들은 광복장을 받게 되는데, 광복장을 받으면 뭐가 된다?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군생활 33년 하고 보국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다 누리다가 죽으면 국립묘지로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국립묘지. 근데 이 국립묘지는 사실 급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국립묘지가 3군데에 있어요. 뭐 서울하고 대전하고 또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 큰 공을 세우고 정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독립투사처럼 이런 사람들은 뭐 서울 이런데 안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급은 뭐 대전 정도, 그 다음은 뭐 저기 지방에 어디 못 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국훈장을 봐서 국가유공자 되고 국립묘지 갈 수 있는 건 되는데, 급이 낮기 때문에 사실 좀 지방에 있는 이제 새로 생긴 국립묘지에 간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국립묘지에 본인과 배우자 함께 묻힐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왜 좋으냐면 일반 공무원들은 33년 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진 않습니다. 보국훈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냥 개근상이죠. 일반 공무원들은 명예죠. 내가 33년 하고 근정훈장 받았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직업군인의 장점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장점 중에 이제 부사관입니다. 부사관의 장점이겠죠. 장기복무 선발 시에 정년이 보장된다. 왜? 근속 진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사 53세, 원사 55세. 중사는 의미가 없죠. 있으나 마나합니다. 왜냐면 사고만 안 치면, 요런 사고만 안 치면 자동으로 상사 달고 전역할 거니까. 원사는 못 달 수는 있지만. 그러면 내가 20살에 입대를 해서 53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몇 년을 근무하게 되는 거죠? 33년을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군생활 33년 했으니까 보국훈장 나온다 라는 거죠. 보국훈장. 근데 어떤 학생들이 전문대 졸업하고 부사관을 오거나 특히 4년제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오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33년을 근무할 수 없고, 당연히 보국훈장 받을 수 없고 국가유공자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군인의 특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20년 근무했을 경우에, 근데 20년 근무하고 나왔을 때 전역과 동시에 연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 열고 19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제가 검색을 미리 안 해놔서 좀 얘기를 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군인연금법이라고 검색을 하면 또 나옵니다.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이 있고 군인연금법이 있고 법이 다릅니다. 군인연금법을 검색을 하면 20년 이상 한 사람한테만 전역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19년 6개월 한 사람은 20년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9년 6개월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한 사람은 20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9년 6개월 이상만 하면 연금을 다 주겠다. 전역과 동시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거죠. 전역과 동시에 주겠다. 이게 정말 전역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주겠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지 모든 연금은 그 나이가 돼야지만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다라고 하면 65세가 돼야지만 연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세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연금은 65세 주니까 5년 동안은 내가 퇴직금이나 그동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살고 있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군인은 내가 45살에 전역을 해도 소령 같은 경우 연금을 줍니다. 장교들은 최소 연금 지급하는 그 계급이 소령입니다. 대위는 연금 안 줍니다. 소령 이상 전역자부터 연금을 주는데, 45살에 전역을 해서 죽을 때까지 제가 200만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을 줍니다. 그냥. 근데 일반 국민연금자 같으면은
어때요? 45살에 퇴직을 했다 해서 주진 않죠. 65세 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 되죠. 20년을 기다려야지만 연금을 줍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이게 정말 좋은 거죠. 아직까지 현재 법으로는 전역과 동시에 연금을 준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60%를 받아가는데 제가 알기로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확인한 건데 군인은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7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연금을 타먹다가 내가 죽으면 마누라가 7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은 내가 100만 원 타다가 죽으면 마누라는 60만 원만 받아갑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역과 동시에 연금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45세 전역을 해도 소령 같은 경우 45세 전역을 해도 한 달에 연금을 갖다가 200만 원 정도를 주니까 뭐라도 해서 한 달에 150 정도만 벌면은 합치면 350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소령 이상 전역자들, 중사 이상 전역자들 20년 하신 분들은 면접 볼 때 그러죠. 그냥 최저임금만 줘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취직만 시켜주십시오. 일자리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죠? 연금을 주니까. 연금을 주니까 월급은 많이 주면 좋겠지만 회사 여건이 많이 줄 수 없으면 조금이라도 줘라. 그러면 이제 나는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이 군 20년 이상 전역하고 오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월급을 조금만 줘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월급을 조금만 줘도 뭐 괜찮다고 하니까. 군인 전역자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군인은 국가공무원이죠. 공무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있고 국가공무원이 있는데 교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우리 학교 행정실은 지방공무원이죠. 자, 어쨌든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 된다. 월급 보장이 되고 매년 본봉 인상된다.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올라가는데 IMF 금융위기 앞서 설명했듯이 금융위기 때 임금 동결이 한 5년 정도 5년 이상 됐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은 동결되는데 호봉은 동결이 안 돼요. 호봉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 이렇게 꼽혀주는 그것만 인상이 안 될 뿐이지 내가 1호봉 올라갈 때마다 한 7만 원 정도 올라가죠. 최소 월급이 7만 원 올라갑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년 근무하면 70만 원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가 인상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물가 인상분 플러스 호봉 인정, 호봉 승급 해서 한 10만 원씩 올라가는데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면 물가 상승분은 제외하고 호봉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 내면은 신분 확실하니까 신용대출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앞서 설명했듯이 국가 유공자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 정말 좋죠. 독신자 숙소 주고 아파트도 주고 결혼하면 아파트 주죠. 그래서 군인들의 어떤 결혼 연령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장교들 같은 경우는 한 27에서 29 사이면 다 결혼을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평균 한 27, 8 정도면 장교들은 다 결혼을 하고 부사관들도 거의 비슷하죠. 부사관들은 좀 빠릅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 21살에 결혼했죠. 21살에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집을 주니까. 그러니까 집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야, 결혼하자. 군인 아파트 주죠. 굉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업 군인의 결혼 연령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 다음 빠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제 첫째자가 지금 30 가까이 되는데 2009년 3학년 학생인데 지금 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걔는 27에 30평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 아파트를 샀어요, 그냥. 자, 그래서 너 왜 어떻게 샀냐 했더니 군복무 하면서 돈 좀 야금야금 모은 거 한 1억 이상.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모았다. 그러면 은행 대출을 1에서 2억 정도를 대출을 받게 됐죠. 대출. 얼마든지 신용대출 가능하고 담보대출 가능하죠.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군인 아파트에 살아요. 나는. 얘도 결혼했고 그 다음에 뭐 독신일 땐 독신자 숙소. 나는 독신자 숙소 내지는 군인 아파트 살고 내가 1억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얘를 전세나 월세로 줍니다. 보통 월세로 주죠. 월세로. 월세를 주고 세를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내야 될 이자 내지 원금을 이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랑 나랑 같이 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버리는 거죠, 얘를.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이 집이 내 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간 부대의 상사가 집이 춘천에 아파트 집이 세 채가 있대요. 세 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은행 대출 끼고 사서 월세 세입자 집어넣고 같이 갚아버려서 내 집 만들고, 또 은행 대출 끼고 집을 사서 세입자 집어넣고 같이 갚아버리고. 그러니까 한 이제 4, 50대 되는데 집이 세 채인 거예요. 그 노하우를 이제 얘한테 알려줘서 얘가 27에 30평대 아파트를 사버린 거죠. 자기는 군인 아파트에 살면서. 그래서 이게 빠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 하나 딱 사놓으면 군인 퇴직하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퇴직하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퇴직하면 나오면 내 집에 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공제라고 뭐 은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년 이상 장기 가입 시에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줍니다. 군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원공제가 있습니다. 교원공제에 넣으면 시중은행보다는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녁 시에 이제 이 돈을 탈 수 있는데, 저녁 시에 이 돈을 타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예요. 일시금으로 탈 수도 있고 연금처럼 매달 원금의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할 적에 연금처럼 받는 거를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받을지를 또 결정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받을지 10년 동안 받을지, 교원공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퇴직하면 교원공제에서 10년 동안 분할 연금처럼 수령을 받아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군인공제에다가 저축을 하고 퇴직하면 군인공제에서 이제 연금처럼 원금과 이자를 몇 년 동안 내가 받을지를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복무 부사관 장점이 요렇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군특성화 부사관의 장점 했는데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거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부사관이 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데, 다른 부사관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부사관 제도 많은데, 이 부사관 제도 대부분은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합격을 하면 부사관 학교 들어가서 4개월, 18주를 받습니다. 18주. 논산원에서 2주, 18주로 들었어요. 18주 받고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4년 의무복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의무복무 4년 차에 복무 연장과 장기복무를 신청하면서 3년 안에, 총 7년 안에 장기복무 합격을 하면 정년이 보장이 되고, 불합격하면 전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자, 근데 우리는 필기시험을 안 봅니다. 부사관 필기시험 없습니다. 부산학교 안 들어갑니다. 그냥 병생활 끝나면 뭐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하사 350이니까 350으로 시작을 하고, 장기복무 선발에 굉장히 유리하다. 학교에서 태권도 방과후 수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증 따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 워드나 한자 뭐 이런 것들 딸 수 있게 방과후 수업합니다. 거기에 EMU 대학 제도가 다 있어서 군복무와 동시에 그 대학을 다니면서 전문대 4년제 졸업장 딸 수 있죠. 그래서 EMU 가산점 받을 수 있죠. 장기복무 가산점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장기복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복무와 학업을 병행한다는 건 여기 EMU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살부터 군생활해서 상사까지 해도 33년 가능하고, 원사까지 해도 35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국 훈장을 받고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문대 졸업자, 특히 4년제 졸업자는 원사까지 가도 국가 유공자가 안 됩니다. 군생활 33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도가 좋다. 우리 군특성화 제도가 다른 부사관 제도에 비해서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혹시 장기복무 선발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요거 만든 이유가 장기복무 선발이 안 되더라도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군특성화 학생과 일반 학생을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반 학생. 군특성화 학생은 20살에 바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9월 달에 하사 임관을 합니다. 9월 달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때 요거 좀 입력을 잘못했네요. EMU 대학을 요때 다니게 되죠. 여기 EMU 대학을 이때 다닙니다. 제가 요거 오타냈네요. 요게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EMU 대학 1학년, 2학년 다니고 EMU 심화과정 3학년, 4학년 다니면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살 2월이면 졸업장이 나오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5살.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때 이제 4년제 졸업장이 나옵니다. 4년제. 요때는 전문대 졸업장이 나오죠. 전문대. 자,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학년을 다니겠죠. 휴학을 합니다. 군입대. 그리고 군 전역합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겠죠. 요때 2학년이 됩니다. 2학년. 2학년 다녔으면 요때 전문대 졸업이 되죠. 그래서 일반 학생에 비해서 1년이 빠릅니다. 1년이 빠르죠. 얘는 딱 3년 만에 전문대 졸업장 따는데 얘는 대학 2년, 군대 2년에서 4년 만에 졸업장을 따는 거죠. 4년제 졸업장을 해도 요렇게 됩니다. 1년이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이 빠르죠. 1년이 빠르죠. 자, 그래서 이제 장기복무 1차 신청 들어가겠죠? 떨어졌습니다. 2차 신청 들어가겠죠? 떨어졌습니다. 3차 신청인데 떨어졌으면 요때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28살에 사회에 나오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차이점은 이제 대학 졸업은 1년은 빠른데 3년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 취업하는 시기보다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년 정도 차이 나는데 이 2년 차이 나도 저는 우리 군특성화 제도가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4년제 졸업을 했고 내가 군생활 총 7년을 합니다. 7년을 하면서 부사관 생활 7년을 합니다. 부사관 7년을 하면서 내가 1년에 1,000만원씩 모았다라고 하면 1년에 1,000만원씩만 모아도 7,000만원 정도 모을 수 있죠. 1년에 1,500만원 정도 모았다면 1억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1억 이상.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모으면 1억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서 28에 제대를 한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 얘는 그냥 취업을 하는 거죠. 그동안 학비는 부모님이 다 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 군특성 아이들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28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복무가 안 됐을 경우에 나에게는 대학 졸업장과 4년제 졸업장과 그 다음에 1억 이상의 목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알뜰하게만 저축을 했다면 1억 이상의 목돈이 있고 그걸 가지고 취업을 했으면 얘는 땡전 앞으로 영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영원으로 시작하는데 나는 1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요때 물론 얘가 이제 2년 동안 돈을 모을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2년 동안 모아도 아무리 악착같이 모아도 2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2천만원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건데 나는 1억 이상이란 돈이 있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군특성 학생이 좋다라고 봅니다. 장기 복무가 안 됐더라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